그러면은 그 이순신 장군이 조총에 맞고 쓰러졌을 때 이순신의 병사들 그리고 명나라의 병사들 굉장히 슬퍼했겠네요. 그리고 이를 본 모든 군사가 엎드려 통곡하니 바다가 울릴 정도였다. 그리고 마치 자기 부모가 세상을 떠난 듯 슬퍼했다. 수많은 백성들이 영구를 붙들고 우니까 길이 막히고 행렬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의 죽음에 미스터리가 있다면서요. 본인이 자결했다라는 얘기도 있다면서요. 그 당시 조선 기록에도 이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저는 근데 이 자살설을 봄에 있어서는 그 당시 전국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선조랑 연관시켜서 볼 수밖에 없는 게 시기 질투가 되게 심한 왕이에요. 자기의 왕권에 위협이 되면은 자기 아들조차도 위협했던 사람이에요. 대표적으로 광해군이죠.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전사한 것이 아니라 몰래 빠져나와서 은둔했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기록상으로 보면은 약간 그거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있긴 해요. 자, 그러면은 그 조총에 맞고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신 건가요? 맞습니다. 그때 이제 어쨌든 살기 위해서 조총을 난사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발의 총탄이 발사가 되다 보니까 또 그때 기함, 그러니까 이순신이 타고 있던 또 기함에 노출이 됐어요. 잘 보이는 위치에 또 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로 집중 사격이 이루어졌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순신이 거기에 맞고 옆에 있던 부관도 맞아가지고 혼수 상태에 빠지고 그 여러 명이 전사를 했어요 거기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순신이 거기서 맞아서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이순신 장군이 조총에 맞고 쓰러졌을 때 이순신의 병사들 그리고 명나라의 병사들 굉장히 슬퍼했겠네요. 너무 슬퍼해가지고 유성룡이 쓴 징비록에 나오는 기록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잘 나와 있는데 진린 같은 경우는 이순신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떨어져 땅바닥에서 울부짖었다. 그리고 이를 본 모든 군사가 엎드려 통곡하니 바다가 울릴 정도였다. 그리고 마치 자기 부모가 세상을 떠난 듯 슬퍼했다. 그의 영구행렬이 지나갈 때 모든 백성이 길가에 나와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백성들이. 공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이제 우리를 버리고 어디로 가시나이까? 수많은 백성들이 영구를 붙들고 우니까 길이 막히고 행렬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 이 정도로 모든 이제 군사들과 심지어 명나라 군사들과 백성들이 통곡을 한 거죠. 이 정도로 얼마나 이순신 장군이 신망이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순신 장군의 죽음에 미스터리가 있다면서요. 예. 정말 조총에 맞고 현장에서 돌아가신 건지 아니면은 조총에 맞긴 했으나 그게 치명상은 아니었고 본인이 자결했다라는 얘기도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자살설이라는 게 제 생각이라든가 일각에서 나오는 그런 뜬 소문이 아니라 그 당시 조선 기록에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이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 당시에도. 대표적으로 보면은 진린 장군이 제2통제문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봐도 이제 그 이순신의 자살설이 암시가 돼 있는데 뭐라 나와 있냐면 그때 이순신이 이제 진린하고 그런 대화를 했대요. 자기가 이제 나라를 욕되게 한 사람이라 오직 한 번 죽는 것만 남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진린은 그때 강토를 이미 찾았는데 무엇 때문에 평소에 이 맹세를 굳이 지키려 했느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제 오직 한 번 죽는 것만 남았노라. 이게 어떻게 보면 맹세였는데 진리한테 한 말인데 진리는 굳이 왜 이 말을 굳이 지켰느냐. 이미 강토를 찾았으면 좀 편안하게 살지. 왜 이 맹세를 굳이 지켜가지고 그 돌아가셨느냐. 한마디로 자살설을 암시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이순신의 부하로서 나중에 삼군 도통사가 되는 그 유형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도 이제 이순신이 그런 말을 했다 그러더라고. 자고로 대장이 자기 공로를 인정받으려 하면은 그 생명을 보존하기 어렵다. 따라서 나 이순신은 적이 퇴각하는 날에 죽어가지고 유감될 일을 없애겠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가장 충실한 측근이었던 유형이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걸 기록으로 남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숙종 때 그 이여라는 사람이 있어. 이 양반이 아마 우의정인가 그런 건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순신은 얼마든지 죽음을 면할 수 있었지만 큰 공이 용납되기가 어려워 자기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다. 이런 기록을 또 써놨어요. 이 양반이. 그러니까 큰 공이 용납되기 어려웠단 말은 그 당시 선조 왕이었던 선조랑 또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선조가 워낙 시기 질투가 심하다 보니까 이순신은 자기의 큰 공을 선조한테 오히려 이게 공이 아니라 독이 됐다고 본 거지. 왜냐면 선조가 이거를 시기 질투하니까 이거를 좋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순신이 워낙 인기를 많이 얻고 하니까 자기 왕권에 위협이 된다.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이순신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거를 우려했기 때문에 자살을 선택했다. 이런 식으로 기록을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순신의 자살을 암시하는 다양한 기록들이 있어요. 제가 대표적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렸는데 그럼 이게 스스로 정말 자살했다 이게 아니라 노량해전의 정신없는 전투 상황 속에서 자기를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그냥 조총에 맞았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록에 보면은 그 투구를 벗고 갑옷도 벗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걸 다 벗고 나서 북을 치면서 그리고 적의 사정권에 들어갔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예전에 나왔던 드라마 있죠. 불멸의 이순신. 네. 거기서도 이 기록들 자살서를 기반해 가지고 엔딩 장면을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 갑옷과 투구를 다 벗고 북을 치면서 그렇게 자기의 자살을 유도했다. 이런 식으로 드라마에서 썼고.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근데 이 자살서를 봄에 있어서는 그 당시 전국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선조랑 연관시켜서 볼 수밖에 없는 게 선조 같은 왕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기 질투가 되게 심한 왕이에요. 이 선조는 자기보다 더 인기가 많은 사람, 정적이 될 만한 사람들을 가만 냅두지 않았어요. 제가 썼던 숙청의 역사 한국사편을 보면은 거기 기축옥사라고 나와요. 조선의 선비 1000명이 떼죽음을 당한 사건인데 이게 임진왜란 때문에 가려져서 그렇지 조선사 최대 최악의 옥사였거든요. 근데 이게 전형적으로 선조라는 어떻게 보면 암군, 사리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리석고 그리고 또 잔인한 그런 왕이 어떠한 재앙을 유발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이었거든. 그래가지고 이렇게 안 좋은 왕 밑에서는 아무리 이순신이라는 충신이 공을 세워도 이거는 공이 아니라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신은 자기가 이제 어차피 큰 공을 세우고 전가를 올려봤자 한양으로 압송돼가지고 모함을 당하고 또 국문을 당하고 불명예스럽게 죽을 바에는 차라리 명예롭게 전선에서 죽자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당시에 선조가 이순신을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했고 그 다음에 이순신이 자기의 전공을 인정받을 가능성도 굉장히 희박했고 오히려 고문을 당하고 모함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굉장히 냉철하게 판단한 이순신이 사실상 자살을 선택한 것과 다름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실제로 그리고 그때 의병 활동을 하면서 임진왜란 때 공을 세운 장수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곽재우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양반도 이제 선조한테 오히려 공격을 받을 게 두려워서 산속으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런 것만 봐도 약간 이순신이 약간 부담스러워 했었을 수 있다. 이런 추정이 가능한 거죠. 아니 근데 선조는 왜 그렇게 남을 질투하고 시기를 했습니까? 그 대표적인 암군이에요. 인조와 더불어서 대표적인 암군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성품이 모질고 사리분별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리고 워낙 시기 질투가 심했죠. 심해가지고 자기의 왕권에 위협이 되면은 자기 아들조차도 위협했던 사람이에요. 대표적으로 광해군이죠. 광해군도 임진왜란 때 백성들의 신망을 얻어요. 현장에서 열심히 활동을 했거든. 선조가 도망갈 때 오히려 그 공백을 메꾼 게 광해군이었어요. 근데 광해군한테마저도 시기 질투를 하고 뭔가 좀 정적으로 바라봐서 제거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아무튼 되게 안 좋은 왕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연관지어 생각해보면 이순신이 되게 불쌍하죠. 왜냐면 신하는 자기 이제 주군을 잘 만나야 돼요. 아무리 본인이 능력이 출중하더라도 그 주군을 잘 만나야지 자기 이름이 사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정약용 같은 경우가 정조를 만나서 자기 역량을 살렸고 그리고 장영실이가 세종을 만나 자기 역량을 살렸고 최근에 고려 거란 전쟁을 보면 당감찬 장군이 현종을 만나서 자기 역량을 살리잖아요. 네. 결국 신하들은 자기의 능력을 알아주고 살려줄 수 있는 군주를 만나야 돼.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순신은 정말 안타깝다. 주군을 잘못 만나가지고 결국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고 그거에 기반해서 또 자살설까지 나올 정도로 안타까운 그런 상황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전사한 것이 아니라 몰래 빠져나와서 은둔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다면서요. 그런 얘기도 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기록상으로 보면은 약간 그거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1598년 11월 19일에 고금도 거기 월송대에 묻혀요. 근데 12월 10일에 이제 아산으로 이동이 되죠. 근데 아산으로 이동했을 때 바로 장례가 치러지지도 않아요. 2달 후에 장례가 치러져요.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어. 그때 그런 얘기도 있어요. 선조가 등자룡이 죽었으니까 등자룡의 장례를 먼저 치르자. 우리가 사대주의를 섬기는 명나라 장수를 먼저 하고 이순신을 장례를 치르자. 이래가지고 장례가 미뤄진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도 사람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거고. 근데 가장 핵심은 뭐냐면 15년 후에 1614년에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순신의 그런 무덤이 이장이 돼요.
이 이장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은둔설을 많이 제기를 하는 거지. 왜냐하면 왜 굳이 15년 뒤에 이장을 했느냐, 이게 핵심인데, 아마 은둔하고 있다가 이순신이 정말로 15년 뒤에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가족들이 몰래 이장을 하고 장례를 한 게 아니냐, 이게 바로 이제 은둔설의 핵심인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약간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조선왕조실록은 세세한 것들까지 다 기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균 같은 경우도 은둔을 했어요. 은둔을 하다가 목격담이 많이 발생을 하고 하다 보니까 선조가 은둔에 있는 원균을 빨리 잡아와라, 이런 얘기도 할 정도로 그런 것들이 어쨌든 기록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순신 같은 경우는 은둔을 유추해 볼 만한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둔설은 제가 봤을 때는 가능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 왜 은둔설이 왜 나왔을까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워낙 위대하고 아쉬운 인물이다 보니까 노량의 전에서 그렇게 안타깝게 전사를 하시니까 뭔가 은둔설 같은 것들을 제기를 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아쉬움과 슬픔 같은 것들을 약간 달래려 하지 않았나, 이런 약간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노량의 전에서 전사를 한 게 너무 안타깝고 슬프다 보니까 죽지 않았다. 거기 죽지 않고 살아서 좀 더 사시다가 평안히 사시다가 돌아가셨을 것이다. 이러면서 스스로 위로하는, 달래려는 그런 차원에서 은둔설이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죠. 노량 영화가 끝날 때쯤에 이순신이 자기와 같이 싸웠던 장수들을 이렇게 상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장수들이 나오고 그들은 이순신보다 먼저 죽은 거죠. 이순신과 함께 싸웠던 동료들 혹은 선배들, 부하들 중에 굉장히 멋진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이순신과 동명이인이라고 볼 수 있는 무의공 이순신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무공 이순신이 아니라 무의공 이순신이라고 있는데, 흥미롭네요. 예, 이 양반은 1591년에 방답진 첨절 제사로 이제 부임을 한 이후에 거기서 이제 이순신을 만나가지고 이제 함께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순신 휘하에 들어가서 이순신 장군의 이제 오른팔 역할을 하게 되면서 임진왜란도 이제 같이 참전을 하면서 그 이순신의 수군에 들어가가지고 중의장과 전부장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죠. 이순신과 생과사를 함께했던 이제 그런 부하였죠. 이름도 비슷하고. 그리고 또 중간에 또 이순신처럼 지방으로 좌천되는 여러 가지 또 중간에 어려움도 겪고, 그리고 이제 노량해전에서 이순신을 대신해가지고 이제 그 전함들을 지휘도 하고 성공적으로 지휘하고 이런 양반이에요. 그래서 그 무의공 이순신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와닿았던 함께했던 장수였습니다. 예. 노량 영화에도 나오는데 이순신의 첫째 아들인 이회가 있거든요. 이회도 굉장히 잘 싸웠던 장군인가요? 네, 잘 싸웠죠. 잘 싸웠고 아버지를 따라서 전투 현장에도 많이 나가고, 그 노량에서 저는 그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 마지막에 이순신 장군이 저격을 당해가지고 쓰러지잖아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쓰러졌으니까 얼마나 슬플 거 아니야. 근데 그 와중에도 어쨌든 이거를 숨기고 지휘를 해야 되잖아요. 실제로도 그렇게 그 슬퍼할 겨를도 없이 그걸 다 감추고 열심히 북을 치면서 독려를 하고 지휘를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자기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그렇게 또 과단성 있게, 그렇게 카리스마 있게 그렇게 지휘를 했던 그런 아들이었죠. 네. 자, 이순신 장군은 뭐 저희야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 민족의 영웅이신데 얼마나 위대한 장군이었는지 그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인터뷰에서 우리 흥민이 절대 월드 클래스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순신 장군은 월드 클래스라고 봐도 되겠죠? 월드 클래스죠. 완전히 월드 클래스고, 그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초반에 그런 여러 가지 조선이 대단히 불리한 상황에서 투입이 됐고, 그렇게 불리한 상황을 극복을 하고 방어에 성공을 하고 나아가서 모든 전투에서 다 전승을 했어요. 전승을 해서 패망위기에 있던 조선을 어떻게 보면 구했단 말이에요. 이분이 구한 거예요. 게다가 그때 일본군이라고 한다면 그때 일본이 이제 센고쿠 시대를 이제 막 끝내고 천하통일을 하는 시대였거든요. 그때 일본군이 그런 천하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아주 이제 숙련되고 단련된 일본군으로 거듭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정예 병력들이었어요. 그런 최정예 병력들을 맞서가지고 결국 그렇게 전승을 하면서 압도했다. 그래서 결국은 패망위기에 있던 나라를 구했다라는 거는 동서공을 막론하고 세계 전쟁사에서도 그 유래를 찾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죠. 밀리터리 덕후들이, 밀덕들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전성기 로마대, 그 다음에 한나라 전성기 때 중국 붙으면 누가 이길 건가 막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그러면 객관적으로 당시에 일본의 병력 그리고 조선의 병력이 맞붙었을 때 조선이 이길 가능성이
사실상 크지 않았던 거군요. 그러니까 그 육군으로만 따지면 일본한테 질 가능성이 높았던 전력이었고, 근데 그거를 보충하고 메꾼 게, 그래서 전쟁의 양상을 바꿔버리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게 이순신의 수군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양상을 180도로 바꿔버린, 좀 약간 절망적인 상황을 희망으로 바꿔버리고 나아가 승리하게 만들었던 그런 장군이었던 거죠. 그 이분이 썼던 전략 전술이라든가 또 이분의 인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 월드 클래스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심지어 적군이었던 일본에도 이순신 장군을 무신이라 평가를 했고, 그리고 이순신을 기리는 사당도 있었다 그러더라고. 일본에요? 이 일본에서. 그 정도로 일본에서도 이순신 장군을 되게 그 인정을 했어요. 인정했고, 그리고 명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명나라 장수였던 진린이라는 사람이 또 나올 건데, 네. 그 영화에 그 사람은 속된 말로 이순신 빠돌이었어요. 이순신 장군을 너무나 추앙했고 너무나 존경해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땅바닥을 뒹굴면서 울부짖었다는 거야. 그 정도로 존경을 했고 명나라 군사들 모두가 존경을 했던 분. 그러니까는 뭐 이순신 장군은 뭐 아무튼 뭐 월드 클래스였죠. 예. 저희가 그 지난번에 나폴레옹 편에서 그 영국의 넬슨 제독을 다뤘었잖아요. 넬슨 제독 때 이순신 누가 더 위대한가요? 저는 두 분 다 위대하다고 보고 국뽕이 좀 들어간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순신이 좀 더 위대했다. 왜냐면 넬슨 제독은 그 당시 영국 정부에서 그 잘 싸울 수 있게끔 지원도 좀 해주고 뭔가 기반이 좀 갖춰져 있었던 그런 전력이었어요. 근데 이순신 같은 경우는 그런 기반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조선시대 그때 정부가 선조 정권인데 그 선조가 뭐 이순신을 시기 질투했기 때문에 제대로 지원도 안 해줬어요. 물론 그런 여력도 없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독자적으로 싸웠단 말이에요. 독자적으로 병력을 만들고 물자를 만들고 이래서 그 강력한 적들을 맞서 싸워가지고 승리를 한 거기 때문에 넬슨보다 위대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조선 정부가 제대로 지원도 안 해줬고 오히려 이순신 쪽에서 조선 정부를 지원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또 원균이란 자가 그동안 많이 이렇게 또 갈고 닦아온 그 이순신의 그런 수군 전력을 깎아먹었잖아요, 또. 근데 그것마저도 극복을 하고 전세를 승리로 바꿨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궁금한 게 이순신 장군의 전술 중에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게 하객진 전법이잖아요. 그거 외에도 뭐 이순신 장군이 해전에서 구사했던 정말 놀라운 그런 전법이 있나요? 바람을 잘 활용을 했어요. 그 노량대첩에서 결정적으로 승기를 만든 게 뭐냐면 북서풍이었던 바람이에요. 바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상대방을 좀 더 쉽게 공략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순신 장군은 그 바람의 그런 방향을 기가 막히게 잘 봤어요. 그거를 잘 활용해가지고 적들을 공략을 잘했고, 상대방을 어디로 유인해가지고 어디에서 공략을 할 것인가, 그 지형 전술이라 해야 되나? 그 진용 같은 것들을 되게 잘 파악을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좀 얻어가고, 뭐 이런 측면이 있었죠. 우리가 흔히 장군들의 어떤 덕목을 평가할 때 뭐 덕장, 뭐 지장, 용장 이런 것들을 좀 나눠서 구분을 하는데, 그러면 이순신 장군은 다 갖췄다고 보면 되겠네요. 다 갖췄다고 보면 되고 거의 완전체였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완전체. 예, 그거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리더십이나 카리스마는 어땠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 카리스마가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그 주변 병사들을 다 휘어잡았고 다 일치단결해가지고 상대방에 맞설 수 있게 만들었죠. 심지어 적국마저 그 명나라 이런 데서마저도 존경하게 만들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런 카리스마, 덕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혹시 이순신 장군의 무력은 어땠습니까? 개인적인 무력, 싸움 실력? 뭐 칼을 다루는 것도 잘 다뤘겠지만 이순신 장군이 썼던 칼이 엄청나게 긴 장검이었어요. 그게 좀 전시가 돼 있기도 한데 무엇보다 활을 잘 썼어요. 활을 잘 썼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걸로 봤을 땐 전반적인 무력도 상당히 뛰어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예. 제가 그 또 인터넷에서 본 짤이 있는데 조선시대 묵과 시험, 승마 시험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을 보시면 도대체 이걸 누가 통과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말 타기가 너무 어려운 동작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의 거꾸로 사람이 매달려 있는 동작도 있고, 와 근데 이순신 장군도 실제로 그 묵과를 몇 번 떨어지신 다음에 합격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럴만 했다고 생각이 들긴 해요. 그 쉽지 않죠. 예, 되게 어려운 엘리트 과정이었고 그래서 원균보다도 묵과 합격이 늦었어요. 아 그렇군요. 예, 늦어가지고 그런 어떻게 보면 어려운 과정들을 겪고 나서 어떻게 대기만성을 또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너무 어린 나이에 바로 성공을 하면 오히려 뒤에 더 잘 안 되니까. 맞아요. 예. 저도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최경식 작가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동안 몰랐던 사실이 너무 많네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오늘 이만 마치고요. 다음에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영화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